반갑습니다. 자, 오늘 메인 주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트에서는 최근 문제 중에서 그런 게 하나 출제가 됐었죠. 바로 용의 정의라고 하는 거에서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본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 겁나 기네요. 해서 자,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쉬운 얘기부터 합시다. 우리가 앞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가 있었어요?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 용도구역,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개념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 이렇게 갈 테고요. 자, 앞에서 예시를 할 때 그런 식이었어요. 용도지역이라는 게 총 경우의 수가 21가지가 있게 되는데, 21가지가 있게 되는데, 자, 이 21개 중에 오직 하나만을 정할 수 있다. 요건 나중에 용도지역에 따른 법적 효과, 규제 내용을 보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21개 중에 오직 하나만을 정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용도지역을 통해서 뭘 하자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토지의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지역, 21개 종류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은 사실 공법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서 기초가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용도지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뭐 중개업 하시더라도 대부분이 다 용도지역 정도는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 21개 중에 오직 하나를 정한다. 그래서 뭘 하자는 거냐, 왜 이런 걸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갔었죠. 토지가 100평이라고 했을 때 건폐율이 50%다. 그러면 옆으로 펼칠 수 있는 면적 최대 50평에 한정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건폐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식이죠. 건폐율 규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옆으로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위로 끝없이 쌓아 올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는 개념을 용적률. 그래서 아까 예시를 할 때 건폐율 50%, 용적률이 200%, 대지가 100평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되면, 대지가 100평이다 라고 전제가 되면 옆으로 펼치는 것은 50평까지 건폐율 규제 때문에.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의 2배죠. 200%니까 바로 200평. 그래서 50평씩 뽑으면 총 4개 층을 뽑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건폐율과 용적률. 그래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의 결합이 되면요, 간접적으로 높이 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짓는 건물을 아파트로 할 거냐, 상가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라고 하는 것도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용도지역 챕터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 물론 당연히 높이 재는 문제는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21개 중에 오직 하나만을 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용도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미 본 것처럼 어떤 토지가 있으면 일단은 뭐는 항상 존재한다. 용도지역 21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전제가 됐었고요. 이 위에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용도지구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9종류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외에도 경우의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지구를 정했다는 것도, 이것도 자, 일단은 관리계획의 일종이 되게 된다. 그러면 관리계획 일종이니까 이거 뭐 하자는 거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이 뭐가 있었죠?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이런 게 있었죠. 이 규제를 변화를 준다는 것을 강화 또는 완화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해서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도
관리객의 일종이 되게 된다. 그리고 용도지구라는 개념은 용도지역을 전제, 용도지역이 미리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용도지구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봤고요. 해서 최근 문제에서 이게 이제 용도지구의 정의를 박스를 딱 쳐놓고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이런 것들을 괄호치기 해서 괄호에 들어가는 걸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자,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 자, 구조 똑같아요. 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라고 했고 도시군 관리객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리 체계를 잡게 되면 토지가 있으면 항상 용도지역은 존재하고 그 위에 용도지역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사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라고 이렇게 법에서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논리 체계 자체가 자, 용도지구 위에다 추가적으로 용도구역을 꼭 지정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법조문 자체가 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법이라든가 이런 식의 과목들 2차 과목의 기본 특징은요.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법조문이 개판이라고 그래서 자,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민법을 좀 이렇게 어설프게 만들었다고 잡아 난리가 나지. 사인 간의 다툼이 엄청나질 거예요. 그래서 체계가 안 맞는데 이건 논리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토지 위에 자 용도지역은 존재했었고 추가적으로 뭐를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걸 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바로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이렇게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공법 과목이 특히 심하죠. 그래서 용도 지역이니 지구니 구역이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자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게다가 논리 체계가 깔끔하면 좋을 텐데 또 논리 체계가 그렇게 깔끔한 것만도 아니지요. 그래서 상당히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것을 용도지구, 그 다음에 용도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변화를 주는 것을 용도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초적인 개념,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의 정의가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주제고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용도 지역 얘기를 봐야 되는데, 자, 사실 제가 공부를 해본 바에 따르면 제일 어려운 게 용도 지역이에요. 왜? 21개 종류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게. 자, 이게요. 오히려 민법이나 이런 것처럼 용어가 어렵고 그러면 아주 그냥 각 작품만 또 공부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 근데 또 공법은 또 곰곰이 보면은 또 그렇게 말 자체가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게 뭔 얘기냐면 포인트가 없어.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그래. 좀 이렇게 공부를 해도 한 것 같지 않고, 또 책 보면 또 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공법의 특징입니다. 방법은요, 정말 단순하게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숙달을 해야지 실제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제 본론 용도 지역이라는 주제를 보게 될 텐데, 용도 지역에서 한 4개 쟁점 정도 나오나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쟁점. 자, 요렇게 용도 지역의 종류 21개가 있습니다. 자, 용도 지역은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기는 개념이다. 해서 경우의 수가 21개가 있게 된다. 자, 그래서 먼저 자, 도시적은 잊어버리세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용도 지역 중에서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일종 전용 주거적인 경우가 있다. 이 얘기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는 단독주택 중심의 양원 주거환경 보호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 하려면 안 되니까 여기다 주로 단독주택을 지어라 라는 식의 개념을 가리켜서 일종 전용 주거적. 그래서 어떤 내가 땅 가지고 있는데 일종 전용 주거적이다. 그러면 어떻다? 단독주택을 지어야 될 의무가 있다. 물론 좀 달라지는 자세한 부분은 미세한 부분은 달라지는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단독주택을 지어라. 자, 그럼 단독주택이 뭐냐? 지금 이걸 외울 건 아니고요. 우리 학개론
하실 때 공부했던 개념이 있었죠. 주택법상 주택에 분류해서 단독주택인 협의의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다가구주택 이렇게 세 개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단독, 다중, 다가구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자 다중주택은 3층 이하의 330 이하,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의 660 이하 이런 것을 다가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주로 단독주택을 지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에 해서 아파트를 다세대 등을 지을 수 있는 용도적이 이종 전용 주거지역 해서 아파트 5개층 이상의 주거 용도 듣고 흘려버리면서 자꾸 외워야 돼. 자, 연립과 다세대 공통적으로 4개층 이하가 될 테고 4개층 이하에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이게 다세대, 4개층 이하에 660을 초과하면 연립. 이건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나중에 건축 공부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기론 영역에서 바로 부동산의 활동에 따른 토지 분류 얘기 다음에 나오는 게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요. 거기에서 논의했던 쟁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소유자 숫자에 따라서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이에 대응해서 일반 주거지역. 자, 이것도 그래. 전용과 일반의 차이가 뭐냐? 자, 전용 주거지역은 양원 주거 환경 조성,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왜 양원이나 편리한이나 그 말이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저층 주택 4층 이하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중층은 16층에서 18층을 의미합니다. 중고층은 그걸 뛰어넘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1종과 2종과 3종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런 애들은 층수에 따라서 1, 2, 3종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준주거지역. 해서 주거 기능을 위주로 가되 그 외에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가리켜서 바로 준주거지역 이렇게 6개를 묶어서 부를 때 우리는 주거지역이란 용어를 쓰게 되죠. 해서 이런 게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을 그냥 법을 만드는 사람이 그냥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따져 물어버리게 되면 이게 포인트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들이 겁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자꾸 뭔가 꼼수를 써보려고 그래. 없어 해봤어요. 답 안 나와. 그냥 기계적으로 자주 봐주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두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제가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 시리즈가 자, 중1, 6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에서 중1, 6은 이런 식의 순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중심 상업지역 이걸 외우는 건 아니고요. 가장 번화한 지역, 일반 상업지역 조금 처지는 지역, 그다음에 유통 상업지역은 도매시장, 그다음에 근린 상업지역은 소매시장. 해서 요거 이제 가장 번화한 지역, 조금 덜 번화한 지역, 도매시장, 소매시장 이런 뉘앙스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 바로 도심 부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의 확충 가장 비싼 땅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통 상업지역,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 기능의 증진 이런 정의를 합니다. 근린 상업지역은요, 근린 지역 내 일용품, 서비스 공급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도매시장, 소매시장 해서 이게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중1 학생 이름이 유군이다 이렇게 이제 외우는 거예요. 중1 유군. 아까 우리 주거 지역은 전일준 순서에 따라서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에 따라서 1, 2, 3종으로 대별했고 준주거지역은 세분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자, 중1 유군 순서에 따라서 바로 상업지역 4개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 전일준 이렇게 대별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옛날 문제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용도적의 정의 등 잘못된 것을 해서 전일준에서 전용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준상업지역 이런 식의 지문을 해서 틀리게 나왔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 주로 중화공업 등 자 이런 의미고, 일반 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이에 대해서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등을 수용하되 이를 보호하는 주거 상업기능의 보완 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공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아우 힘들어요. 해서 6개, 4개, 3개 지금까지 13개 공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 자생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 그 중에서 자연 녹지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 개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녹지. 자, 우리가 주상공 지역이라고 보통 묶어서 부르는 이 개발 가능한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개발만 하면 건물만 지으면 안 되니까 개발을 못하게 묶어놓은 땅을 녹지라고 이렇게 용도적을 이름을 만들게 되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 그나마 개발의 개연성이 있는 땅을 바로 자연 녹지, 개발 유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 이게 생산 녹지, 보존 녹지는요, 보전이라는 키워드. 그래서 녹지 중에서 개발의 개연성이 있는 땅은 자연 녹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거, 상업 지역이라고 하는 거, 공업 지역이라고 하는 거, 녹지 지역에서 자 우리가 주상공록 보통 묶어서 이걸 우리가 토탈해서 이 16개가 되거든요. 이 16개를 묶어서 부를 때 우리는 용도적 뭐라고 한다? 도시지역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16개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도시지역. 물론 도시지역도 정의가 있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집중이 돼 있거나 집중이 예상되는 지역 뭐 이렇게 가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저 우리가 기억할 건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 준주거까지 6개 묶어서 주거지역. 자, 주거지역이 따로 있고 이 6개가 있는 게 아니라 6개를 뭉뚱그려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거지역이란 용어를 쓰게 되죠. 상업지역 중일 유근에서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이라고 하는 거, 공업지역, 전일준 이렇게 대별을 해보게 되죠. 공업지역은 전일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는요 자생포라고 해서 자연 녹지면 어떻다? 개발에 가능한 그런 녹지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지역이라는 축이 하나의 축이 되고요. 하나가 또 뭐냐면 농림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존에서 자 이건 뉘앙스 보시는 원래 법적 정의가 겁나 깁니다. 겁나 길어서 그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뉘앙스는 알아야 돼서 도시지역이라는 16개의 용도적이 있을 테고 농사지어라라는 땅을 농림지역. 그럼 이제 어떤 토지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문제의 토지가 농림지역이다. 그럼 거기다 건물 짓지 말고 주로 뭘 해라? 농업에 관련 임업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땅을 농림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와 있죠. 해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등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키워드 보전과 보호 육성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학계론 파트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한번 출제가 돼서 답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적 21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이걸 크게 3개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거 주로 개발을 하자는 땅. 물론 구체적으로 주거지역은 주거용 건물 위주로 개발해라. 상업지역은 상업용 건물 위주로 개발해라. 공업지역은 공업용 건물 위주로 개발해라. 녹지는 상대적으로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중에서 자연 녹지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생보까지 해서 도시지역 16개 묶어서 도시지역이라는 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 자연환경 보존 겁나 깁니다. 키워드만 찾아야 돼. 보존과 보호,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이렇게 해서 용도적은 크게 3가지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중간에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종류를 보니까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리지역은요 애매한 땅입니다. 도시지역을 지정하자니 좀 애매하고 농림지역을 지정하자니 좀 애매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자니 좀 애매하다. 그때 중간 단계에 있는 땅을 가리켜서 관리지역이다. 그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지금 당장은 개발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걸 우리가 계획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도시에게 가까운 땅, 관리지역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 생산관리, 농림적으로 지정을 하긴 해야 되는 좀 애매한 토지. 자, 그래서 이걸 생산관리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전관리는요 쉽죠.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용도적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 해서 여러분들 중개업을 하거나 할 때 항상 뭐 주택이 됐든 뭐 상가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얘기 시작은 용도 지역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용도 지역 얘기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부터 얘기가 나오니까 부동산을 이해하고 접근해 가기 위해서는 뭐 민법적인 문제 몇 개, 뭐 주인법이나 상인법 몇 개 또는 사실 잘 몰라도 중개업 잘 하십니다. 근데 공법은요, 잘 모르면 안 되죠.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하실 때 아마 처음 좌절을 하게 될 나머지 뭐 광역도시계, 기본계, 관리계 뭐 되는 대로 어떻게 외워보는 그런 뭐 해볼 수 있어. 그런데 이 용도지역 파트에서 21개 종류를 알아야 된다는 이게 그렇게 버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힘들면은 그게 뭐 내가 정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갑시다. 전 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긴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1종 전용 주거가 될 수도 있고 2종 전용 주거가 될 수도 있고 1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 자생뭐,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큰 그림 봤을 때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애매한 땅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마땅치가 않다라고 하면 이때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보전, 보육성 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곤란하다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보전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녹지 지역 중에서 자연녹지는 개발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는 확실히 개발이 가능한 토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뒤에서 이제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좀 어려운 주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버거운 파트입니다. 이건 뭐 지금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시간이 없고 뭐 등등 다 닥치고 이건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30분 투자한다고 해서 1시간 투자한다고 저절로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친구들 21명이 생겼어. 그중에 16명은 한 가족이야. 또 3명도 또 다른 한 가족이야. 이런 것들에 이런 경우의 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30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다른 내용들은 자 수업 듣고 대충 하다 보면 뭐 외워지는 그런 맛이 있어. 근데 용도 지역 파트는 쉽게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친구 갑자기 21명이 튀어나오거든. 이거 좀 이따 보고 나서 겨우 외웠다는 느낌이 들 때 미쳐버리게 용도 지구라는 녀석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용도 구역이 5개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해. 그럼 여기서 이미 좌절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좌절 금지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5분 10분씩 투자해서 이 그림을 경우의 수를 자주 노출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고 있죠? 자, 국가는 스타트에서 토지의 등급을 매김에 있어 21가지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긴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경우의 수가 21개가 있었다. 이 지정 기준이라고 하는 걸 외울 건 사실 아니에요. 그냥 뉘앙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건데, 결국 뉘앙스를 뭐 생짜로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게 지정 기준이 뉘앙스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적을 지정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개인한테는 어떤 법적 효과가 있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총 3가지 이슈. 물론 이 건폐율 용적률에서 파생됐던 게 높이 제한의 문제도 있기는 한데, 일단 중심축은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문제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요 31일째 안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전통적으로 거의 한 8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게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따져보는 문제. 각각의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 얼마까지 나오냐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은 출제가 이루어졌던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금방 외울 것 같은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이 토지에서는 건폐율은요, 최대 50%까지, 용적률은 최대 100%까지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50에 100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가끔 용도제는 너무 문제가 어렵게 되는데, 우리 앞에서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설치는 금지가 되게 된다. 자, 그러면 공동주택 중심의 양만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종 전용 주거지역을 지정을 해줬다라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건물 지을 때 건폐율 50%, 용적률 150%까지 자, 이론상 최대 지을 수가 있고요. 예, 용도지역은 너무 복잡해서 외울 수 없습니다.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60%, 용적률 250%까지 건물을 뽑아낼 수가 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50에 용적률 300%까지 뽑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요, 70에, 건폐율 70에 용적률 500%까지 뽑아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용도 지역별로 허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저층 중심이라고, 저층은 얼마? 4층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 주거 용도. 따라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같으면 아예 뭐라고 해요? 아예 최대 4층밖에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설치는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이었을 때 총 6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얘기하고요. 경우의 수, 용도 제한까지 보셔서, 사실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겁나 양이 많아서 시험에 냈을 때 찍는 걸 제외하고는 풀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문제 분석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현실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 50에 100, 이종 전용 주거지역 50에 150, 일종 일반 주거지역 60에 200, 그 다음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 60에 250, 3종 일반 주거지역 50에 30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70에 500, 이런 순서로 해서, 자, 각각의 국가에서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 용도 지역 등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개인은 이러한 규제를 받게 된다. 외우는 방법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 그런 거 있었죠.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하게 지정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과 자, 준주거지역을 중첩하에 지정을 하게 되면 골 때리게 되는 거예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 기존의 규제가 50에 100이었다가 70에 500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일종 일반 전용 주거로 만약 바뀐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자, 70에 500에다가 50에 100으로 옮겨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의미가 될 텐데, 문제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 일종 전용 주거이면서 준주거다. 그럼 개판이 돼버리잖아. 준주거이면서 일종 전용 주거다. 그럼 어느 쪽 건폐를 적용하는 얘기냐,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21개 중에 오직 하나만을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유통상업적, 근린상업적, 중일육은 순서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중심상업적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건폐율 90%, 용적률 1500%까지 건물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100평짜리 땅을 갖고 있으면 한 층당 자, 최대 90평까지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체 바닥면적 합계, 위로 싹 올린 그 바닥면적 합계가 1500평까지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중심상업적은 비쌀 수밖에 없지요. 일반 상업지역 건폐율 80%라고 되어 있고, 용적률은 13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통상업적은요, 바로 건폐율은 80%, 용적률 11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상업적은 건폐율 70에 용적률 바로 9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의 논리고죠. 그래서 자, 지금 중심상업적에서 또 일반상업적에서 유통상업적에서 근린상업적 안에서 토지 소유자가 받는 규제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봤고요. 공업지역 전일준 순서로 가게 되죠. 전용공업지역 건폐율 70에 용적률 300%, 일반공업지역 건폐율 70에 용적률 350%, 준공업지역 건폐율 70에 용적률 400%라는 규제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 자연녹지 20에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20%까지고요. 용적률 100%. 자, 생산녹지 20에 100이라고 이렇게 돼 있나요? 해서 건폐율 20%, 용적률 100%, 보전 녹지라고 하는 거 20에 8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얼핏 보면 중간에 같은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그 사실 달라져요. 왜냐면 우리가 외울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이 용도 제한이라는 게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비교해 보게 되면 자연녹지가 조금 더 허용되는 용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1개 중에서 소위 16개 용도적, 소위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에 지정이 됐을 때 토지 소유자가 받는 규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농림지역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이하가 되게 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20에 80 이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고요. 여기에 뭐가 존재해요? 바로 여기에 용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개 중에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가 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하는 거. 자, 미리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자, 도시적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가 된다? 보전녹지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 관리지역은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관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전관리.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20에 100, 보전녹지 20에 80, 계획관리 40에 100이어서 40에 100, 40에 100, 40, 100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 보전관리는 20에 80인데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보전관리. 그래서 도시적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녹지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관리적 3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것은 보전관리라고 일단 전제를 삼아야 돼. 자, 그 다음에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가 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좌절하고 싶고 하기 싫고 더럽게 짜증나고 복덕방한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필요할까? 아니요, 이건 자, 실무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공법 공부하시기 싫어하고 등등등 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수험생들한테 모든 그 학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법을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과목과 다르게 이 공인중개사 간의 어떤 실력의 차이, 어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같은 공법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자, 뭔 얘기하고 있죠?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도시공 관리계획의 일종이 되게 된다. 이거 뭐 하자는 거다? 바로 국가 지자체 입장에서 생각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용도제한 또는 일정하게 높이 등에 대한 규제를 다루기 위한 개념이 용도지역이다. 그래서 그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 멋대로 용도지역을 21개 중에 하나를 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나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각각의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땅 없으면 공법상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그래야 남의 얘기가 돼버리면 이게 암기가 안 되고 공부가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땅 갖고 있는데 이 땅이 1종 전용 주거이면 50에 100, 2종 전용 주거지면 50에 150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의미는 설명을 드렸고요. 건폐율 외우는 거 되게 간단합니다. 5, 6, 6, 5, 7에서 50%, 50%, 60%, 60%, 50%, 70%에서 여기까지가 주거죠. 5, 6, 6, 5, 7. 상업적은요, 9, 8, 8,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0%, 80%, 80%, 70%. 공업적은요, 7, 7,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머지 용도지역 건폐율 보니까 다 20% 이하가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계획관리지역만 얼마? 건폐율 40% 이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5, 6, 6, 5, 7, 9, 8, 8, 7, 7, 7, 7 다 20% 이하인데 계획관리적 40% 이하 이런 식으로 하면 금방 외워지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왜? 이게 전일준 등 전용주거적은 1종과 2종, 일반적은 1, 2, 3종, 준주거적은 자 하나였었죠. 그 다음에 중일육은 자 전일준 공업적이었었고요. 자생복
녹지였었죠. 이 순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지기란 기본적인 용도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을 미리 외워뒀을 때 56657, 9887, 777 다 20%이야 계획관리적 40%의 의미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문제 건폐율의 최대한도, 용적률의 최대한도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냥 일단 혼자 쓰는 거야. 5, 5, 6, 6, 5, 7, 그 다음에 9, 8, 8, 7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7, 7, 7, 나머지 다 20%였는데 계획관리적만 얼마? 40%에 이런 식으로 써놓고 나서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애들이 어디 볼까? 일종 일반 주거죠. 그러면 여기겠구나. 일종 일반 주거죠. 60% 해서 요 순서에 따라서 그냥 5, 6, 6, 5, 7, 9, 8, 8, 7, 7, 7, 7 다 20%에 계획관리적 40% 이렇게 외워놓고 나서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각각의 순서를 찾아보셔야 돼.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은요. 자, 주거적 보니까 100%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100%, 150, 200, 250, 300, 500 해서 자, 일단 100%부터 시작해서 50씩 더해가다가 준주거적 취합해서 확 뛰어서 200%를 더하게 되네요. 자, 상업지역 중일 유근 순서에 따라서 1500, 1300, 1100, 900. 자, 요건 이제 200씩 가 내려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1500, 1300, 1100, 900이라고 하는 거. 공업지역은요, 300부터 시작을 해서 300, 350, 400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녹지는요, 100, 100, 80이라고 해서 80짜리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되는 건 뭐가 된다? 보전 녹지. 자, 관리적 아까 계획관리적 100% 이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다 80% 이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적도 뭐 중요 쟁점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자, 그나마 좀 개발 가능한 땅이다라는 뉘앙스. 그 외에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각각의 21개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풀 수는 없어요. 지금 아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아파트한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아파트한데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포인트가 있으니까 한두 개 체크를 해보지만 이걸 사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야. 이 문제가 나올 거다. 몰라.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런데 나왔었던 문제이다. 그래서 이걸 굳이 용도제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아파트가 안 되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아파트가 안 되고 이 얘기를 굳이 설명하는 취지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이라는 규제가 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이 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규제를 위해서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틀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까다로워.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몇 개 키워드 가지고 딱딱 끊어서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다는 게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꾸준히 반복해서 봐주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용도지역의 종류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관련한 쟁점 몇 개만 보고 나서 가볼까요? 그래서 이미 쉽죠.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규제가 센 땅 21개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용도지역을 혹시 지정을 안 했다. 국가지자체가 바빠가지고 일단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서 실제로 다 지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론을 위한 이론이 되게 됩니다. 이 조문의 취지는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가 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까 우리가 농림지역 20에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20에 80, 생산관리, 보존관리 20에 80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용도 제한 파트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가장 규제가 셉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암기하실 거. 자, 한편 도시적 16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녹지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자생보 중에서 보전 녹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중에서 세분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리지역, 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에서 계생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관리지역 중에서 세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뭐 실제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다 지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조항이 갖는 의미는 용도적 21개 중에 가장 규제가 센 땅은
자연환경 보전적이고 도시 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가 된다? 보전 녹지. 관리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관리. 물론 이 중에서는 과거의 문제이긴 한데 관리지역이 제일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요한 출제 이슈로 삼게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 얘기하고요. 바로 요 근래 새롭게 법에 등장한 주제 하나 더 나오게 되는데 그거 잠시 끊었다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만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